안녕하세요. WMH 채널입니다. 한 나라의 국방정책에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합니다. 무기 도입과 관련해서도 미래의 자주 국방을 위해 무기는 자체 개발을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과 경제적인 관점과 현실적인 제반 사항을 고려해 무기를 수입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기자 클럽이라는 게 있고 엄청나게 폐쇄적이어서 일본 무기의 결함 등 모든 치부가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 무기 시스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군사평론가가 있으니 바로 키요타니 시니치입니다. 그는 일본의 군사 전문 기자이며 영국의 국방 전문지인 제인 디펜스 위클리의 일본 특파원과 홍콩을 거점으로 하는 캐나다의 민간 군사 연구기관인 카나 인포메이션 센터의 선임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키요타니 시니치의 비평가 조언은 전 방위청 장관 이시바 시게루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시바 전 방위청 장관은 방위청 장관 시절 방위청 개혁을 위해 그의 지적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였을 정도로 일본에서는 나름 영향력이 있는 군사평론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중단하고 이지스함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 그의 의견대로 일본은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중단하고 이지스함을 늘린다고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국방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던 그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본의 수륙양용 장갑차의 개발에 관한 칼럼도 게재했습니다. 그럼 빠른 수륙양용 장갑차의 개발은 낭비란 칼럼의 전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방위장비청은 빠른 수륙양용 장갑차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용성은 매우 낮다. 오히려 외국에서 개발된 ATV를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방위장비청이 개발 중인 고속 수륙양용 장갑차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자사 벤처로 개발을 진행했다. MAV 형태로 장비청이 예산을 들여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에서 2022년까지의 개발 기간에 예산은 100억엔으로 일부를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하고 있다. MAV는 무한 궤도식 장갑차로 3000마력급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수상에서는 워터제트로 추진한다. 미 해병대용으로 제너럴 다이내믹스사가 개발한 EFV와 흡사한 차량이다. EFV는 현재 AAV7의 후속으로 개발되었지만 개발 및 조달 비용이 급등해 2011년에 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미쓰비시 중공업 관계자는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의 개발비가 급등한 원인은 엔진 등 주요 부품을 외주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시스템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와는 달리 엔진과 변속기, 워터제트와 서스펜션 등의 주요 부품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조선소도 갖고 있어 조선 노하우도 훨씬 효율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EFV와 비슷한 급의 차체라면 20명 내외의 병력이 탑승 가능하며 육상 속도는 최대 시속 70km, 수상 속도는 시속 50km 정도, 중량은 3040톤이 될 것이다. 참고로 EFV의 조달 단가는 2200만 달러 이상이었다. 하지만 이런 고속 수륙양용 장갑차가 애당초 필요할지 의문이다. 현대 전장에서는 휴대용 및 차제형 대전차 병기의 명중 정확도가 현격히 향상되고 있다. 값싼 미사일도 보급되고 있으며 박격포와 곡사포 등의 정밀 유도 포탄과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히어로 시리즈와 같은 자폭형 드론과 수류탄이나 박격포 등을 탑재한 드론도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강습 상륙작전 시 해안 30km 이내의 해역에서 수륙양용 장갑차의 생존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확실히 EFV의 수상 항해 속도는 AAV7의 수상 항해 속도인 시속 13km의 3배이지만 공격면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다. 또 AAV7과 EFV, MAV 모두 일반 하차 보병군대가 탑승하는 일반 장갑 차량보다 훨씬 커 상륙 후에도 적의 표적이 되기 쉽다. 실질적으로 강습 상륙 작전은 불가능하며 실제로 한국전쟁 이후 미 해병대는 강습 상륙 작전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현대 선진국의 군대는 방대한 수의 전사자를 내는 노르망디나 이오즈마 상륙작전과 같은 작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륙을 하더라도 상륙작전이 가능한 경우는 적의 부대가 소규모이거나 아니면 본격적인 진지를 구축하지 않은 상태일 것이다. 그래서 미 해병대는 EFV의 조달을 포기했다. 이후에 기획된 AAV7의 현대화도 포기했다. 해병대는 재래식 수륙양용 장갑차인 8륜 ACV로 BAE 시스템스사의 제품을 채택했다. ACV는 무게가 35톤이며 승무원 3명과 하차 보병 13명이 탑승할 수 있다. 지상 최고 속도는 시속 105km이며 수상 항행 속도는 시속 11km 정도다. 수상 항행보다는 육상 전투를 중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초 미 해병대는 ACV 1.1을 8륜 장륜 장갑차로 하고 ACV 1.1을 더 수상 속도가 빠른 장대식 장갑차로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두 프로그램은 8륜 장갑차의 1.1로 통합됐다. 현대의 상륙작전은 강력한 적전의 강습 상륙이 아니라 적이 없거나 방비를 다지기 전에 수상함과 헬기를 사용하여 강습한다. 필자는 지난해 영국 해병대의 제3 커맨더 여단을 취재했다. 이때 이 여단의 참모장으로부터 영국 해병대도 그런 컨셉트로 상륙작전을 펼친다는 설명을 들었다. 제3 커맨더 여단은 일본의 수륙기동단과 규모가 비슷해 참고가 될 것이다. 영국군의 상륙작전은 LSG에 의해 이루어진다. LSG는 항공모함을 핵심으로 한 부대로 F-35B가 상공을 방어하고 대지 공격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상륙함정 등으로 구성된 두 개의 연안 공격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영국 해군과 해병대는 연안에서 30해리에 머물며 LSU의 출격 거점이 된다. 상륙작전은 원칙적으로 야간에 이루어진다. 한 개 중대 규모의 커맨더 그룹 한 개가 소형 주정과 호버크래프트 등 주정에 의해 상륙하고 또 다른 커맨더 그룹이 해군의 마린 M3와 육군의 HC M6 치누크 헬기로 기동이 가능하다. 즉 작전은 두 개의 커맨더 그룹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작전 수행은 최대 시스테이트 4까지 가능하다. 또 상륙 후에는 해상으로부터의 지원을 받아 최대 28일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영국군은 동시에 두 곳에서 이 같은 상륙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확실히 미쓰비시가 개발하는 고속 수륙양용 장갑차는 미군도 참가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공동 개발이 아니고 모델 시뮬레이션을 사용한 요소 연구에 참가하는 정도이며 본격적인 조달을 목표로 한 공동 개발은 아니다. 더구나 미 해병대는 대규모 전략과 전력을 재검토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해병대는 모든 전차대대를 폐지하고 보병대대는 24개에서 21개로 포병대대는 21개에서 5개로 수륙양용차중대는 6개에서 4개로 감축한다. 감축에서 남는 비용을 장사정밀 유도무기와 무인체계 도입, 고도의 정찰 능력 획득 등에 쏟아 부을 것으로 보인다. 즉 강습 상륙작전을 포기하겠다는 선택이 될 것이다. EFV형 장갑차의 필요성은 당연히 줄어든다. 방위장비청의 이노우에 유시히로 사업감독관은 월간 방위기술저널 6월호에서 MAV의 개발 이후로 남서제도의 많은 산호초를 넘어 상륙작전을 실시하는 데 필요하고 AAV7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차체가 큰 MAV는 AAV7보다 마력이 크지만 고저차가 심한 산호초에서는 차체 바닥이 산호초에 부딪혀 오도 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남서제도에서는 장벽이 높은 방조제를 갖추고 있는 곳이 많아 이들을 타파하기는 더욱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방위청은 남서제도에서 사용할 수 없는 AAV7을 52대나 조달했을까? AAV7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미야코 섬이나 오키나와 본섬 등의 해변뿐이다. 덧붙여서 육군자위대의 AAV7 채용 여부는 미군이 결정했으며 이로 인해 시험평가를 반년으로 단축하고 형식적으로 평가를 실시해 AAV7을 채용했다. 이런 주체성이 없는 허술한 조직이 제대로 된 현실적인 장내 전장 예상과 그에 기초한 합리적인 개발이 가능할지 매우 의심스럽다. AAV7의 조달수로 보면 MAV의 조달은 비슷한 50대 정도일 것이다. 장차 수륙기동단인 보병연대가 한 개 늘어나도 기껏해야 70대 정도다. 고액의 개발비를 들여 개발해도 한 대당 개발비는 매우 비싸게 될 것이다. 조달 단가는 EFV와 같은 정도라면 25억엔 정도일 것이다. 육상자위대의 AAV7 조달 단가의 약 3.5배다. 일반적으로 육군 자위대의 장갑 차량의 조달 단가는 외국의 것에 비해 높다. 조달수가 적고 생산 속도가 낮으면 조달 단가는 30억엔은 넘을 것이다. 과연 그만큼의 개발비를 들여 조달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면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차라리 이연결 방식의 ATV를 개발하는 게 순리일 것이다. 버기와 같은 타입이나 저압 타이어를 채용한 수륙양용 차량 등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ATV는 두 개의 궤도형 차대로 연결되어 있으며 전후 이분할된 차체를 결합한 유형의 수륙양용 ATV다. 가장 유명한 것은 BAE 시스템스 산하 해그라드의 비장갑 BE06과 장갑형 BBS10이다. 트랙은 앞뒤 차량 총 4개이며 또한 차체 결합 부분이 회전하므로 앞 차량과 다른 각도로 뒷 차량의 트랙을 움직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암석이나 산호초의 다파 성능도 높다. 또한 전장이 길기 때문에 큰 도랑 등을 쉽게 넘을 수 있으며 습지 및 적설지대 등에서도 높은 다파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이연결형 ATV는 러시아와 중국, 싱가포르 등에서도 개발돼 민군양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소방서가 싱가포르 ST 엔지니어링사의 소방형 레드 셀러맨더를 채용하고 있다. 러시아 GGGT사의
GH-334420은 좌우 전륜 사이가 1.52m로 러시아 규격의 철도 선로 위를 달릴 수 있다. 반복하지만 적전에 강습 상륙 작전을 하지 않는다면 EFV 같은 장갑차는 필요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상륙정에 BBS-10과 같은 쌍연결 방식 ATV를 탑재하는 것이 좋다. 상륙 직전까지 상륙정으로 운반한 뒤 해안 근처에서 내리면 된다. 산호초나 방조제를 넘는 능력은 EFV형 장갑차보다 훨씬 높다. 또 BBS-10이라면 CH-47 치누크와 같은 대형 헬리콥터나 C-130급의 수송기로도 수송이 가능하다. 상륙함에서 상륙 지점으로 공수할 수도 있어 전술적인 유연성이 높다. 이는 AAV7이나 MAV에는 불가능하다. EFV와 AAV7은 상륙용으로 특화된 차체이므로 차체가 크고 수상 항행을 위한 재화 중량 톤수도 크기 때문에 육상 전투에 적합하지 않다. 반면 BBS-10과 같은 차체는 육상 전투에서도 실력을 발휘한다.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영국 지상군 주력은 BBS-10을 갖춘 해병대 부대였다. 예컨대 일본의 수륙기동단이 PKO 등 해외 임무에 나선다면 이런 장갑차가 더 편리하다. 일본 내에서라면 폭설지대나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재해 파견에서도 유용하다. 반면 AAV7이나 EFV는 이런 지형의 임무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 BBS-10을 비롯해 이런 종류의 차량에는 병차병과 자주박격포, UAV 운용형, 레이더차형 장갑야전 구급차 등이 존재하지만 이 같은 패밀리화는 구조상 AAV7이나 EFV에는 불가능하다. 기본적으로 AAV7이나 EFV는 모선과 해안을 여러 차례 왕복하면서 병력을 수송하고 교두보 유지용 장갑차일 뿐이다. 상륙 후 내륙 전투라면 위와 같은 여러 병과를 위한 장갑 차량이 필요하지만 수륙기동단에는 없다. 수륙기동단을 일반 보병부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쌍연결 ATV가 유리하다. 참고로 영국 해병대는 전투용으로는 BBS-10을, 병참이나 후방 지원에는 비전갑형 B206을 사용하고 있다. 수륙기동단에는 병참이나 지원 차량에 이러한 차량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륙기동단인 AAV7의 후계라면 EFV형이 아니라 BBS-10 같은 ATV형 장갑차를 채용하는 게 좋다. 비장갑 지원형을 함께 채택한다면 모두 100대 이상은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양산 효과도 나온다. 또 이런 차량이라면 국내외 민군 시장에서 함께 판매할 수도 있다. 즉 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고 그 후에도 지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금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범용성과 수요도 낮은 EFV형 장갑차가 개발되면 후속 차량 개발은 30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그동안의 기술 계승도 어렵고 개발을 위한 투자도 어렵다. 일본은 남북으로 길고 남쪽으로는 산호초가 있으며 북쪽으로는 폭설지대가 존재한다. 게다가 섬나라라서 외딴 섬도 많고 해안선도 길다. 이와 같은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홍수나 지진 등의 재해도 많다. 이런 일본 고유의 다양한 환경에서는 쌍연결형 ATV 수요는 자위대뿐 아니라 소방과 지자체 레저 등에서도 수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환경은 개발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할 것이다. 항공자위대에서도 그랜드사의 B206을 대형 설상 수송차로 채용하고 있다. 해외에서 여러 업체가 이런 종류의 차량을 개발 제조하고 있다는 것은 상응하는 시장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설상차를 개발 생산하는 대원철공소가 이것에 가까운 기술을 가지고 있다. 동사는 1952년에 일본 최초의 설상차를 개발한 이래 현재는 유일한 설상차의 국산 메이커이다. 남극 관측용 설상차와 자위대형 설상차의 제조를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용 설상차도 제조하고 있다. 이 회사의 매출은 약 38억 엔이고 종업원은 약 170명이며 다양한 설비를 생산하고 있다. 다만 설상차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개발이나 생산은 소규모이다. 이 때문에 큰 투자를 실시해 이연결식의 ATV를 개발하고 양산에 세계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예를 들면 MAV를 개발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과 동사가 협력하여 ATV를 개발해 개발은 동사가 담당하고 양산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담당하며 판매는 미쓰비시 상사가 한다면 사업화는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 비장갑 민간형이면 수출에 관한 제약도 없기 때문에 성능과 품질이 좋고 가격도 나름대로 낮출 수 있다면 충분히 국내 및 국외 시장에서 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각종 모델을 개발할 수 있고 설계나 제조의 노하우도 축적할 수 있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반복하지만 EFV 장갑차형 MAV를 개발해도 자위대의 조달량은 수십 량에 불과하고 군용 시장에서도 수요가 적어 민간에는 팔리지 않는다.
따라서 MAV의 후계를 만든다고 해도 30년은 더 있어야 할 것이고 우처럼 개발한 기술을 사용할 방법은 없다. 즉 지속적인 방위산업 기반 유지에는 기여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계 민군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판매 가능한 제품을 만드는 계기를 방위 예산으로 하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와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결과적으로 방위 생산 기반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상이 전문이었습니다. 요약해보면 일본 장비청은 미국과 공동으로 빠른 수륙양용 장갑차를 개발 중이지만 현대 전장에서 수륙양용 공격 작전은 불가능하며 빠른 수륙양용 장갑차는 필요 없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륙기동단 AAV7의 후계자는 BBS-10 등 ATV형 장갑차가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발 기간이 2022년까지인 만큼 2년 후에 어떠한 수륙양용 장갑차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WMH 채널이었습니다.